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집입니다. 왜 스타트업 얘기를 할까요? 라고 할 때 항상 꺼내드는 자료입니다.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 기업 가치입니다. 글로벌 기업 가치 순인데 좌측에 있는 게 2010년도 기업 가치고 우측에 있는 게 2020년 기업 가치 순입니다. 앞에 제가 초록색으로 찍어 놓은 애들이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친구들입니다. 예, 1위부터 9위까지가 지금 다, 예, 물론 뭐 기업 가치는 계속 변화가 있어서 오늘도 다를 거고 어제도 다를 것 같은데, 예, 저 2020년 기준으로는 일단 저렇고요. 그리고 전체 뭐 마켓 밸류를 보시더라도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죠. 그 마켓 밸류는 마켓 밸류고, 얘네들이 그러면 매출을 얼마나 했을까요? 너무 다 찾아보기 힘들어 갖고 제가 위에 5개만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글로벌 GDP의 한 17위 정도 됩니다. 요 5개만 갖고 있으면 네덜란드보다 많이 벌어요. 그러니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예,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이란 뭘까요? 앞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뭐 사실 뭐 용어는 시대에 따라 정의가 바뀌잖아요. 스타트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용어여 갖고 사실 딱히 어떤 정의라기보다는 그 속성에 기대 갖고 이제 뭐 다들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어쩌고 저쩌고고, 누구는 극한의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예, 도전하는 뭐 조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은 급성장한다라는 이 속성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 기업들과는 또 다른 측면이어서. 그래서 사실 기존 기업들도 혁신을 하죠. 근데 생존을 위한 그냥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들을 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이 하는 거는 이런 파괴적 혁신을 하고요. 재밌는 건 그들이 그렇게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급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저 오른쪽에 있는 흔히 말하는 J커브라는 어느 순간이 되면 급성장을 해버립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앞서 교수님이 그 스타트업과 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자와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자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게 사실 슈퍼마켓은 열면 그날서부터 돈을 벌죠.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스타트업은 열면 까먹기 시작합니다. 예, 다르죠.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할까요? 사실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모델이 검증이 돼 갖고 전통 금융권에서도 다 들어봐요. 스타트업 투자를 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막 하시죠. 비상장 거래소 통해서. 예.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당연히. 그래서 생겨난 게 사실은 모험 자본이라고 칭하는 벤처 캐피탈들이거든요. 이들은 이들의 이 성장 가능성에 모험으로 투자를 했던 양반들이어서, 그래서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은 맞물려 있습니다. 둘이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예, 이론할 수 없는 이제 구조고요. 스타트업 생태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창업 생태계 기준으로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스타트업 생태계 사실 저도 잘 몰라갖고 찾아봤어요. 생태계는 뭐죠? 네, 초등학교 책에 나오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보니까 생물도 있지만 비생물들도 있거든요. 태양, 토양, 물, 공기 이런 것들. 예, 이런 생물들이랑 비생물들도 다양하죠. 예, 초식, 육식, 뭐 식물, 예, 미생물 뭐 많을 텐데, 예,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을 하는 게 자연 생태계더라고요. 스타트업 생태계 마찬가지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스타트업과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이미 스타트업을 졸업하고 혁신 기업의 형태로 남아있는 곳, 아니면 기존 기업인데 여전히 혁신을 필요로 하는 곳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군에 속하면서 활동들을 하고요. 물론 뭐 대학도 그 중간쯤은 됩니다만, 지원자 역할이자 뭐 생물의 역할도 합니다만, 정부나 지원기관, 그다음에 대학이나 연구소, 그다음에 스타트업을 다루는 언론 미디어들도 엄청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 서비스들, 법무, 세무, 회계, HR, PR 뭐 등등등, 예, 이런 서비스들 하는 사람들, 이런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선순환하는 게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 표기한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저희 뭔가 큰 이벤트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참석자 중심으로 여기는 표기를 해서 이런데요. 어쨌든 뭐 다양하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 전문 매체들도 엄청 늘었습니다. 예, 전문 서비스들도 엄청 늘고요. 당연히 뭐 정부도 사실은 뭐 구 단위로도 이루어지고요. 시 단위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스타트업이 뜨거워졌을까요? 예, 그 계기가 사실은 요때가 정말 불붙기 시작했던 때인데, 사실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어요. 활동들이 있었는데 19년에, 그러니까 스타트업 엑시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IPO를 해서, 상장을 해서 IPO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스타트업을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현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창업자들 기업 가치 뭐 몇 천억 몇 조에 있는 내가 CEO인데 그냥 월급 받습니다. 예. 근데 그 지분을 처분했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엑시시 중요하고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엑시스를 통해서 본인들이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하기 때문에 엑시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이제 엑시트하는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그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M&A를 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19년에 수아랩이 해외 기업이죠. 코그넥스에 2,300억에 매각이 되면서 깜짝 놀랐죠. 야,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해외에 이렇게 비싸게 팔릴 수 있구나. 근데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아시다시피 우아한 형제들이 딜리버리 히어로에 한 5조 조금 안 되게 매각이 됐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선 좀 잠잠해지는, 사실 잠잠하지는 않았어요.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저희 눈에 크게 띄진 않았는데 2021년 새해 벽두부터 하이퍼 커넥트가 매치그룹에 한 2조에 또 인수되는 일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쿠팡이 몇십 조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일이 있었고, 이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뜨거워졌고요. 한국 증시에도 그래서 당연히 스타트업들의 상장이 줄을 이었고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배틀그라운드 하는 크래프톤도 상장을 했고, BTS의 빅히트, 지금은 빅히트도 상장을 했고, 뭐 뒤를 이어서 기술 스타트업들도 많이들 상장을 했고요. 더 재밌는 건 사실은 교수님도 이 회수 시장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IPO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IPO를 할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2년, 13년 걸려요. 그때까지 꼭 참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엑시스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거는 M&A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의 M&A 시장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크지를 않고 별로 크지를 않았어요. 근데 고무적인 게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을 M&A를 하기 시작하면서 M&A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자금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인수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뒤에서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그냥 다 말씀을 드리면, 스타트업들도 CVC, 그러니까 기업에서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인수하는 기능들을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거기에 자극받은 기존의 기업들, 기존의 대기업들도, 중견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CVC들을 만들어서 계속 본인들의 그 혁신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건 스타트업이 스타트업만 인수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LG나 삼성이나 그 대기업의 사업부도 인수를 해버립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고요. 그럼 뭐 꼭 이렇게 액션만 일어났냐? 아니죠. 사실 투자 유치 소식도 아마 끊임없이 들리실 겁니다. 근데 대규모 투자 유치, 그러니까 2015년에 저희가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에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15년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처음으로 스타트업들이 대체 어느 정도 투자를 받는 거야 해갖고 스타트업 투자 유치 맵을 만들었어요. 분야별로 어떤 스타트업이 얼마쯤 투자를 받았을까. 그래서 10억 이상 투자 받은 스타트업들을 쭉 나열해 봤더니 한 80개사 정도가 됐어요. 밑에 있는 게 21년 버전이거든요. 보이세요? 네.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올해 한 1,400개사가 넘더라고요. 10억 이상 받은 건. 그래서 더 이상 카운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해마다 결산을 하면서 작년에 2020년 크게 투자 받은 데 한 10군데를 꼽아봤더니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토스나 컬리가 한 2천억대 투자를 이렇게 유치를 했었는데, 저 오른쪽이 작년이거든요. 2021년. 저기에 지금 한 8위, 9위, 10위 되시는 분들이 2천억 원대예요. 이 정도는 이제 대규모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뭐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그래서 유니콘 숫자가 뭐 18개니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는 오늘도 변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들은 공개들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투자 라운드 때 매겨졌던 기업 가치를 공개해 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지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일 수는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봤더니 지금 뭐 유니콘이 됐거나 아니면 한 몇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유니콘을 바라보는 기업들이 한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심지어 유니콘의 10배의 기업 가치를 데카콘이라고 또 이름을 칭해요. 뭐 사람들은 분류하기 좋아해서. 근데 한국에 벌써 그런 데카콘이 한 3군데는 벌써 있는 걸로 되고 있고요. 사실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딜들이 진행 중인 곳들이라. 그럼 뭐 몸집만 커지냐? 실적들도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들이 보면 작년에 컬리가 한 1.5조 넘게 매출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토스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한 7, 8천 정도 되는데 2배나 증가했더라고요, 매출이.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무신사나 야놀자 같은 곳은 500억 이상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거 얘기해달라 그래갖고 준비를 했는데요. 도대체 그럼 몇 개나 있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국가가 뭐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국가 분류 체계가 또 있을 뿐이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혁신하고 있는 모든 곳들이 스타트업이고요. 교육의 범도 스타트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다행인 게 벤처기업 확인 제도라는 걸 통해 갖고 벤처기업을 이제 뭐 등록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벤처기업협회에서 민간 주도로 요걸 하고 있는데 계속 보시면 이제 꾸준히 증가해 갖고 지금 뭐 한 4만 개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 중에서 이제 좀 뜯어놓고 볼 만한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적격 투자자로부터 한 5천만 원이라도 투자를 받은 기업. 사실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이제 좁혀서 스타트업이라고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좁은 의미에서. 그리고 그 스타트업이 상장하기 전까지, M&A 되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스타트업을 바라보는데 그 기업 수가 지금 한 4,400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좀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이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스타트업들이 급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계신 인력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돈 얘기는 이제 했으니까 사람 얘기해야죠. 그리고 또 오늘 교육에 보면서 불러주신 이유는 일자리 얘기니까 사실 이게 사람 수이자 일자리 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해 주신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큰 숫자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시겠죠. 그래서 한 저 정도 된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고용 증가율보다는 이런 벤처 기업들의 고용 증가율이 한 3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더 뜯어놓고 보면 맨 오른쪽 칸 보면 벤처 투자 받은 기업의 피보험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좁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 한 8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고용 증가율이 한 10배 정도 높다라고 돼 있고 중기부가 19년 기준으로 발표한 게 있는데 4대 그룹이 신규 채용 기준으로 4대 그룹이 2만 1,000명이었고 스타트업이 11만 7천 명이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종사자 수는 4대 그룹이 19년 기준으로 66만 8천 명이었고 스타트업은 80만 4천 명인데 사실 이 격차는 더 벌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맞는가? 그래서 대표 기업 두 군데를 빨리 찾아봤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종업원 수가 32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국내에는 10만 명. 20년도에 종업원 수가 얼마나 돼 있었을까요? 37만 명인데 국내는요 10만 명 그대로더라고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11년이 121조였고 20년이 166조였더라고요. 그럼 이제 계속 앞서서 두 분께서도 언급했던 계속 매출도 못 내고 적자에서 허덕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을 한 대표적인 기업 아마존을 황급히 찾아봤어요. 사실 아마존은 11년 이전에는 더 형편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자료가 11년 자료라 아마존 자료도 11년 자료를 뚝 떼놓고 봤더니
이때 아마존이 그 삼성의 매출의 반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48빌리언 달러니까 이게 뭐 한 60조, 지금 환율로는 60조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때 고용 인원이 5.6만 명, 5만 6천 명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반도 안 됐어요. 급선장하던 추세에 이렇게 돼 있는데 20년에는 얘가 매출이 8배가 됐더라고요. 400조가 넘는. 근데 고용 인원은 얼마일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물론 이게 업종의 차이도 있고 해외와 한국의 사례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뭐 좀 다르긴 하겠지만 130만 명입니다. 결국은 잘 키운 스타트업 하나가 10대기업 부럽지 않다. 사실 이 통계에는 그 아마존처럼 아니면 쿠팡처럼 상장을 해가 되는 스타트업으로 간주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들어가 있을 텐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이놈이 나중에 커서 도대체 얼만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냐가 또 관심이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출신의 기업들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봤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정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여전히 이 기업들, 아까 첫 장에서 보여준 그 기업 가치 순위의 1위서부터 9위의 스타트업 출신들의 기업들은 전 여전히 스타트업으로 분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애플, 구글, 아마존과 삼성, 현대, LG와의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건 기업이 다른데 이런 느낌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실제로 애플, 오늘 장표에는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애플 2010년까지 성장을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장을 합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2020년을 떼놓고 봐도 그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이건 기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고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스타트업 측면에서 봤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또 하나의 축인 이제 그러면 벤처 캐피탈 측면에서 어떤가를 좀 보시면요. 제가 사실은 교육에 보면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봐야 소액을 몇 개 못하고 몰빵했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통들은 스타트업 투자할 때 펀드를 만들어 갖고 같이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죠. 그래서 돈통을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물론 다른 뭐 프로젝트성 펀드도 있습니다만 투자를 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험 자본이다. 이게 저기 리스크가 하이하니까 물론 리턴도 하이합니다만, 이게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쪽을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싶어서 정부에서 뭘 하냐? 앞서 말씀하신 모태 펀드라든가 성장금융 이런 걸 통해서 그 펀드에 더 물을 타줍니다. 자금을 부어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벤처 투자 조합. 그렇게 해서 결성되어 있는 그 투자 조합들이 벤처 투자 조합이랑 신기술 투자 조합이에요. 근데 하나는 중기부, 하나는 금융위.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잘 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는, 어떤 기사에는 7.7조라고 나오고 21년, 어떤 기사에는 저게 나오고 막 이러는데, 잘 설명을 드려보면 요걸 두 개를 합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누락된 게 저게 이제 힘 부분인데요. 요런 그 정책 금융 자금들이 있어요. 뭐 산업은행에서 투자하는 거, 기업은행에서 투자하는 거, 신보, 기보 이런 데들 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돈들을 다 합하면 작년 기준으로 벌써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예 집계조차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내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해외 자금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금을 합하면 작년 기준으로 20조가 넘어요. 한국 투자 금액이. 실제로 보면 작년 10월에 벌써 해외 쪽에서 들어온 자금이 5조가 넘는다, 5조 정도 된다라는 요런 기사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뜨겁고요. 그러면 신규 투자는 저 정도인데 도대체 시장에 그러면 돈통에 어느 정도 돈은 들어있지? 내가 지금 창업을 해도 되나? 겨울이라는데 이런 생각 드실 텐데, 그 대표적인 두 투자 조합으로 결성되어 있는 자금이 지금 한 55조 정도가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창업하는데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아직은 하셔도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요. 그럼 도대체 이 벤처 캐피탈은 어느 정도 숫자가 있을까요? 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뭐 벤처 투자 그 캐피탈 설립하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 크게 두 가지: 창업 투자사, 신기술. 그다음 신기술
금융사, 신기사라고 불리는 요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LLC 형태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300개가 넘더라고요, 이제. 예. 그리고 초기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가 300개가 넘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요 정도로 이제 뭐 대충 가늠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투자가 업종 변화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갖고 때마침 쾌재를 불렀습니다. 중기부에서 예, 작년에 발표해 주신 자료가 있어갖고 그래서 10년 전이랑 10년 후랑 비교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뭐 상세히 들여다 보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 뭐냐? 10년 전에는 당연히 ICT와 관련된 인프라나 하드웨어나 이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났겠죠. 예. 그리고 컨텐츠가.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년 후를 보면 당연히 그 ICT를 활용한 서비스 거기에 따라붙는 뭐 유통이나 이런 것 쪽으로 당연히 투자가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나 의료 쪽이 이렇게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앞서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이 그래서 본인들도 혁신을 하고 싶어서 예,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콥데브라고 하죠. 그래서 뭐 주로 인수 위주로 많이 기업들이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투자서부터 시작하는 CVC도 하고요. 재미있는 건 아예 기업들이 초기 투자까지 합니다. 엑셀러레이터 기능들도 대부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직원들의 창업하는 사내 벤처 형태로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사실은 이 분위기에 맞춰갖고 작년에 그 CVC법이 통과가 돼갖고 좀 CVC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제도적 마련이 돼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기업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혁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 주요 플레이어들 얘기는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그 공간들 뭐 창업 공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성 창업자를 위한 공간 아니면 소셜 벤처들을 위한 공간 이런 특화된 공간들도 생기고 있고요. 지역으로 또 공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재미있는 건 그 기존 기업들도 혁신을 위해서 신사업을 질 때 굉장히 예, 좀 혁신적으로 짓더라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을 졌는데 전체 빌딩이 테스트베드더라고요. 로봇에. 예, 실제로 서비스 로봇으로 서비스도 하면서 거기서 로봇 서비스의 개발도 하고 이런 식이고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 설계로 해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는 부족하다는데 스타트업계에서는 인력난을 넘어서 인력 전쟁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매해 한 번씩 그 스타트업 생태계 이제 트렌드를 본다고 그 트렌드 리포트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트렌드 리포트를 냅니다. 창업자 70%가 작년에 인력난이 심화됐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뭐 뉴스에 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너무도 그 인력난이 심해서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들이 이제 파격적으로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꽤 오래전에 실리콘밸리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예, 한국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조직 문화든 뭐 파격적인 보상이든 이런 걸로 하고 심지어 옛날에는 대기업이 자체 교육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사실은 더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예, 더 앞서갈 수는 없으니 결국은 실무형 인재는 그 기업에 맞춰갖고 이제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예전에 대기업만 했었는데 스타트업들도 이제 다 본인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립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이것도 재밌는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근무 환경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남방 한계선이 판교, 분당 요 라인이고 북방 한계선이 강남 테헤란로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으로 많이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개발자를 못 구해갖고 다시 강남으로 올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 판교나 분당에 있는 개발자들은 성수가 멀다고 느끼는 거예요. 강남에 있으신 분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성수니까 좋은데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어서 지금 북방 한계선을 테헤란으로 잡고 그래서 공실률 제로 사무실이 제로에 가깝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근무 환경도 이렇게 좋게 꾸미기도 하고 아까 그 워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원격 오피스를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저렇게 원격 오피스들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예 오프라인을 떠나서 온라인으로 옮긴 집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인재 채용에 있어서 지역이나 국경이나 이런 걸 다 타파해서 훨씬 인재 채용에 유리해졌다라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인력난 때문에 이랬을까요? 저 오른쪽 위가 재밌더라고요.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유연한 출퇴근 시간, 효율적인 재택근무, 자율적인 휴가. 저기 조그맣게 보여갖고 글씨가 있어갖고 잘 안 보일 텐데요. 저기는 구 스마트 스터디 현 핑크퐁 컴퍼니 얘기인데요. 코로나 이전 얘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택근무도 저 때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기존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기업이고 거기에 맞는 조직과 시스템과 문화와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 달리 운영을 합니다. 그런 큰 흐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마치 특정하게 무슨 코로나 때문에 생긴 뭔가 변화 아니면 뭐 인력난 때문에 생긴 변화 그거라기보다는 예, 그냥 큰 스타트업의 변화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있다 보니까 지역 생태계로서부터 불만들 많습니다. 왜 서울만 되지? 근데 앞서서 글로벌 생태계 말씀해 주셨겠지만 미국도 실리콘밸리, 뉴욕, 게다가 뭐 런던, 뭐 파리, 베를린 뭐 이 정도? 예, 한국에서 사실은 그냥 한국 생태계지 서울 생태계, 부산 생태계, 대전 생태계 이게 사실 구분이 사실은 크게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온가 봤더니 스타트업 수들이 많아졌어요 지역에도. 예. 그래서 이게 심화됐나 봤더니 실제로 수도권에 한 60% 이상 편중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창업할 때 등록지 기준이거든요. 근데 보통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하면 네 서울로 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편중률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럼 그게 심화됐냐? 심화는 된 건 아니더라고요. 한 60% 계속 이게 유지되는 걸 보면 예. 그러면 그 뭐 지역만 이게 편중이 됐냐? 아까도 얼핏 말씀이 나와서 거기에 참조 자료로 이걸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 유니콘 분석을 해봤어요. 글로벌 유니콘들은 뭐 보시면 핀테크, 소프트웨어, 이커머스, AI,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해갖고 골고루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합니다. 비즈니스 분야가. 맨 밑에 게 한국이거든요. 뭔가 사라진 색깔이 있네요. 예, 이게 소프트웨어랑 AI. 예, 한국 유니콘 분포가 물론 유니콘이 전체 스타트업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쪽이 남들보다 느리거나 적거나 아직 유니콘이 안 돼서 느리거나 굉장히 적다란 얘기거든요. 이것도 뭐 토론거리긴 합니다만 한국이 B2C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비즈니스 환경이어서 이커머스만 저렇게 많고 AI나 소프트웨어 쪽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전체 그 글로벌 GDP 대비 도대체 유니콘이 몇 개인가 한번 세봤어요. 11개더라고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나라 주요국 중에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평균 미만이더라고요. 유니콘 수 많아졌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GDP 대비 보면 유니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3국의 포지티브 규제국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 대표적인 네거티브 규제국인 미국은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다 해도 돼요. 근데 예, 포지티브 규제국은 하라는 거 빼놓고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 혁신은 새로운 데서 나오는 건데 결국은 그 하라는 것 중에서 그래도 막 혁신을 찾아내요. 어떻게든 규제를 회피해가며 찾아내요. 근데 그렇게 찾아냈더니 갑자기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없애버리기도 해요. 신산업을. 지금은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재미는 이제 새로운 형국이 돌아가는 건 스타트업들이 이익단체들 특히나 전문직의 단체들과 비즈니스가 충돌이 되면서 이런 갈등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는 없다라고는 하도 누군가는 중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야 할 길이 그거라면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계속 안 변하고 있으면 저희는 평생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너네 뭐 하는 데인데 했는데 14년에 미래부 주도로, 근데 정부 자금은 안 들어와 있는 순수 민간 비영리 기관이고요.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은 많지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고 있고, 스타트업 생태계 커뮤니티, 그다음에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소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구성원들을 연결하고 생태계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제언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